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습니다. 트럭에서 시작된 불이 방음터널에 옮겨 붙으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서울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300원씩 인상됩니다. 내일 발표될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역시 상당 부분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만배 씨가 옮길 병원을 찾지 못해 자택에서 머무르며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젯밤 들것에 실려 병원에 들어갔다 2시간 만에 걸어 나온 김 씨를 단독 취재한 기자에게 당시 상황 들어봅니다. 군 당국이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작전 체계 확립에 나섰습니다. 5년 만에 육군과 공군 공중 전력을 통합해 훈련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31살 이기영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던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회장이 경기도 모처에서 검거됐습니다. 이탈리아 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을 검사한 결과 2명 중 1명꼴로 코로나 양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의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하고 그 비용도 본인 부담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경기 과천 구간에 있는 방음터널 안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폐기물 운반 트럭에서 불이 나면서 방음터널 전체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차량 45대가 고립되며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구자영 기자가 사건 당시 상황부터 전하겠습니다. 길게 늘어선 고속도로 방음터널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연신 하늘로 치솟습니다. 오늘 낮 1시 50분쯤 경기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방음터널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한참 동안 막 올라왔어요. 어디서 그러나 하고 했는데 한참 동안 그러다가 내가 너무 무서운 거야. 달리던 폐기물 수집 트럭에 처음 불이 났고 순식간에 방음터널로 불이 번졌습니다. 방음터널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 45대가 모두 불탔습니다. 불탄 차량 4대에서 5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대피 과정에서 3명이 크게 다치고 34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안양에서 성남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집게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터널 방화 플라스틱으로 불이 옮겨 붙어서 방음터널 화재는 2시간 20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협동 감식을 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터널 안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차서 한 치 앞을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길이가 800m나 되는 터널 안이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찼고 암흑 속에서 불덩이가 떨어졌습니다. 그 공포의 순간 긴박했던 터널 안 탈출 상황을 차순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방음터널 천장이 불구덩이처럼 불탑니다. 시뻘건 불덩이가 곳곳에서 폭포처럼 떨어집니다. 화염 속에서 폭발음까지 겹쳐 운전자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불이 치솟으면서 태가 중에 낙진 떨어지듯이 불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빵 하면서 중간에 소리가 한번. 불길을 피해 황급히 차를 운전해보지만 방음터널 내부는 검은 연기로 자욱합니다. 고립 운전자들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 애태웁니다. 한참 멀었네. 한 차선밖에 못 가요. 차가 앞에 안 보여. 탈출한 운전자들은 불에 녹아내려 뚫린 지붕으로 바람이 휘몰아쳤고 불길이 방음터널 수백 미터 길이까지 순식간에 번져 혼란스러웠다고 입을 모읍니다. 차를 움직이니까 벌써 불이 여기까지 막 번지더라고요. 불과 10분도 안 돼서 바람이 부니까. 긴박했던 화재 현장에서 필사의 탈출이 이어졌지만 차량 4대는 탈출이나 대피에 실패하며 생사가 엇갈리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일반 터널이 아닌 방음벽 터널 안에서 이렇게 큰 불이 난 건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재난입니다. 플라스틱 소재 방음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불이 순식간에 퍼졌고 연기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불이 난 방음터널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불이 난 방음터널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2017년 8월 800여 미터의 길이의 고속도로를 뚜껑 같은 구조물로 덮어놓은 구간이었습니다. 철골 구조물로 뼈대를 만들어 반투명 플라스틱을 끼워 놓은 건데 콘크리트 터널과 달리 열에 약한 게 단점입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화재가 확대가 되고 또 그 열기에 의해서 이 천장에서 떨어지는 그 불똥이 떨어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번 화재 현장에서도 철제 구조물 외에 플라스틱 소재인 방음판은 대부분 불에 탔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주요 국가에선 화재 우려가 있는 가연성 소재 대신 강화유리 등 사용을 의무화한 곳도 있지만 국내에선 가연성 소재 금지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방음터널이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피해를 키운 요인이 됐습니다. 현행법상 방음터널 내부에 소화전이나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설치 규정이 없어 초기 진화 자체가 어려웠다는 지적입니다. 일반 터널 같은 경우에는 86 배기팬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원인 분석과 함께 유사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예, 불은 이제 다 꺼졌습니다. 하지만 화재 현장 주변에는 아직도 시민들이 두고 간 차량들이 방치돼 있고 주변 교통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세인 기자, 이제 시간은 꽤 지났는데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방음터널에 난 불이 꺼진 지 5시간 정도가 지났지만 화재 현장은 아직도 매캐한 냄새로 가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소방당국이 추가 인명 수색 중이고 아직 사고 잔재물 정리가 끝나지 않아 차량 운행은 통제 중입니다. 방음터널 화재 구간은 840m로 추정되는데 터널 내부에는 아직 견인하지 못한 차량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화재 여파로 제2경인고속도로는 안양 만안구 산막 IC에서 성남 수정구 여수대로까지 21.9km가 양방향 모두 통제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고속도로 방음터널은 교량 구간이라 아래쪽을 지나는 47번 국도 역시 1km 구간이 한때 양방향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교통 통제로 조금 전 퇴근 시간대에는 극심한 교통 혼잡도 빚어졌습니다. 과천시가 인력 50여 명과 노면 청소 차량 등을 투입해 오후 5시쯤 낙하물 정리는 마쳤지만 터널 구간의 안정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차량 운행은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음터널 화재 구간은 내일 경찰 등의 합동 감식을 마쳐야 통행 재개 여부가 검토될 전망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예, 연말 앞두고 또 이런 큰일이 일어나는군요. 다음 뉴스입니다. 물가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 이러면 내년 4월부터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오릅니다. 300원씩 오를 거라고 하니까 하루 2번 한 달을 이용한다면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올겨울 이미 가스값에 깜짝 놀란 분들이 많다고 하고 내일은 전기요금 인상 계획도 발표됩니다.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현재 카드 기준 1,250원과 1,200원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지하철 200원, 버스는 150원 오른 뒤 그대로였습니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300원씩 오릅니다. 대중교통 요금이 25% 오른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너무 심하지 않나요? 가뜩이나 다른 물건 다 올랐는데 그것마저 올라버린다면 정말 힘들겠죠.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8년 만에 인상을 앞둔 건 올해만 2조 원에 이르는 적자 때문입니다. 올해 누적 적자는 지하철이 1조 2천억 원, 버스는 6,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이 적자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더 이상 적자를 버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창양 장관이 가계와 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 부분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중교통과 공공요금 줄인상을 앞둔 서민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2022년 마지막 장이 열린 오늘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올 초와 비교하면 25% 가까이가 떨어져서 시가총액으로만 보면 국내 1, 2위 기업이 동시에 날아간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치솟는 물가에 자산 가격 급락까지 겹치면서 올 한 해 적어도 지갑 사정만큼은 모두가 우울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증시 폐장일인 오늘 코스피는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내년 경기가 얼어붙을 거란 우려 속에 전날 미국 뉴욕 증시가 부진하자 외국인과 기관이 7,2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지난 1월 3일 개장한 코스피는 올 한 해 지수가 24.9% 급락하며 시가총액 436조 원이 줄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와 2위 LG에너지솔루션이 모두 허공으로 증발한 셈입니다. 식어가는 경기 속에 경제의 핵심 축인 소비가 석 달 연속 감소했고 수출이 감소하면서 핵심 산업인 반도체 생산도 급감하는 등 타격이 이어졌습니다. 내년에도 짙은 먹구름이 예상됩니다. 금리 인상 후폭풍이 내년에 집중되면서 증권사들은 내년 코스피 저점을 2,000선까지 낮춰 제시하며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금리에 크게 영향받고 있는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한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 실적 역시 악화될 부분이 크기 때문에 기업 실적 부진과 금융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PF 부실 우려도 여전한 상황. 전문가들은 내년 우리 경제가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 속에 경기 침체와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 출렁이는 자산시장 등의 복합적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상당히 의미 있는 새로운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이버는 39억 원을 후원하고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 당시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뇌물 가능성을 들어서 후원에 반대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5년 성남FC에 39억 원을 후원한 네이버. 이듬해 성남시에서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 용적률 상향 혜택까지 받으면서 대가성 후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김상원 전 네이버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남FC 후원이 뇌물성이 될 수 있어 반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실무진들은 제2사옥 민원을 성남시에 제기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내려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때문에 판사 출신인 김 전 대표가 법적으로 성남FC 후원금이 뇌물 성격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성남시가 후원을 압박했다는 네이버 관계자 여러 명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이버는 친 이재명계 인사들이 포진한 시민단체 희망살림을 통해 성남FC에 39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는 대로 후원 강요를 비롯한 대가성 여부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연일 정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출석해서 조사받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날짜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건 국회 일정이 아직 분명치 않아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검찰 인권침해 수사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야말로 범죄 집단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없는 사실도 조작해가면서 보복 칼날을 고추 세웁니다. 또 정권이 교체되자 진술이 바뀌고 수사 내용도 마구잡이로 유출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작 자신의 검찰 출석 날짜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는데 출석하시는 거 맞으신 건가요? 우리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도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10일쯤 검찰에 나가겠다고 했던 입장과 달리 아직도 검찰 측의 출석 날짜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일정과 입장을 반영해 10일부터 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 요청했지만 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소환 시기와 맞물려 1월 임시국회 소집 카드를 거론하자 여당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연장은 불가피하다 보니까 1월달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되지 않겠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자택을 찾을 예정인데 검찰 소환을 앞두고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2주 전 자해를 시도해 중환자실로 갔던 김만배 씨의 건강 상태는 대장동 재판 일정과 맞물려 큰 관심을 끄는 바 있습니다. 당초 병원 진단은 4주였는데 그제 일단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나오는 장면을 저희 취재진이 포착해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바 있죠. 몸 상태를 과장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오늘 김 씨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말은 또 신뢰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김 씨를 직접 만난 김창섭 기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저 역시 좀 야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워낙 중요한 문제여서 다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군요. 그러니까 그제 밤 11시에 김 씨가 응급실에 11시 반쯤에 김 씨가 응급실에 도착을 한 거죠? 맞습니다. 김 씨 측은 취재진을 피해 집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호흡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을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일 김 씨가 기존에 치료받던 아주대병원에서 퇴원 절차를 밟던 중 김 씨가 옮기려던 병원으로 기자들이 몰렸고 이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 김 씨의 입원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예. 이후 김 씨는 새로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자택으로 돌아갔고 여기서 증세가 나타나 응급실을 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김 씨 측의 설명인 거죠. 그런데 취재진이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갔다. 이건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날 낮부터 김 씨가 옮기려던 병원을 수소문했는데 오후 3시 40분쯤 김만배 씨가 탄 응급 차량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예. 그런데 방송국 표시가 된 저희 차량을 발견하자 곧바로 나가버렸습니다. 당시 병원의 취재진은 저희뿐이었습니다. 즉 취재진이 몰려와서 병원이 입원을 거절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그 후에 김 기자는 계속 그 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다렸던 거고요? 맞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 앞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밤 11시 반에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들어가는 김 씨를 목격한 겁니다. 예, 어제 이 뉴스 시간에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린 바로 그 장면을 김 기자는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겠군요? 네, 맞습니다. 어제 보신 것처럼 김 씨는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나갈 때는 빠른 걸음으로 거의 뛰다시피 나왔습니다. 또 응급실 창문을 통해 외부에서도 김 씨가 의료진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호흡곤란 증세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모습이라고 보기엔 어려웠습니다. 김 씨 옷차림도 집에서 급하게 나온 모습보다는 외투 등 잘 갖춰 입은 상태였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본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바로 저 화면을 보면 응급 환자로 보긴 어렵다 이제 이런 판단인데 네. 당초 아주대 병원의 진단이 4주 진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제가 2주 정도가 지났는데 왜 갑자기 병원을 옮기려 했을까요? 네, 김 씨 측은 외상센터에 입원 가능 기간이 14일이어서 더 이상 입원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해 보니 아주대병원에서 김 씨에게 퇴원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에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아주대병원에서도 입원 기간 14일은 상태가 위중하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주대병원 쪽에서 퇴원을 권고했다. 이건 좀 새로운 얘기인데 그렇다면 김 씨 측의 설명과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법원이라든지 검찰의 반응은 취재가 됐습니까? 네, 법원은 27일 아주대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조만간 재판 재개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만큼 신병 확보를 위해서라도 재산 은닉 등의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보면 어제 상황도 그렇고 오늘 해명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군요. 예, 김창섭 기자 수고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 확립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서 이 무인기에 대응할 정찰, 요격 무기들을 직접 점검했고 평화를 위해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일 군 기강 잡기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우리 육군과 공군은 공중에서의 전력을 통합해서 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타격 훈련을 5년 만에 실시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육해 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모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을 생각하고 대비하지 않는 군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혹독한 도발 대가도 언급했는데 6분 남짓한 발언에서 전쟁이란 표현이 8차례 나왔습니다. 핵이 있든 또 어떠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인기,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 개발을 점검한 뒤 오후엔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 참석해 스텔스 무인기 확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스텔스 드론 부대가 현실화하면 정부가 구상 중인 동창리 발사장 근접 감시나 북한 미사일 발사 저지와 같은 작전도 가능하게 됩니다. 경기도 양주 일대에선 병 공격기와 헬기 20여 대가 출동한 가운데 헬기가 드론건으로 소형 무인기를 타격하는 합동 방공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대규모 자산이 투입된 육공군 합동 방공훈련은 5년 만입니다. TV조선 김조우입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군 감청 정보를 삭제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격 공무원이 최소한 자진 월북한 것은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리면서 실족에 무게를 뒀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국방부와 국정원이 각각 5,600여 건과 50여 건의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이 이 같은 첩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두고 남북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보안 유지 지시를 내렸고 두 사람이 이에 동조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북한군에 피격된 고 이대준 씨도 자진 월북은 아니라면서 실족에 무게를 뒀습니다. 당시 유속이 빨라 원하는 방향으로 수영이 어려웠고 방수복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군의 피격 당시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도 이 씨가 탔던 어업지도선에 없던 것으로 해상에 떠다니던 것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검찰은 군 감청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여러 정황상 월북 근거로 보긴 어렵다며 당시 국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서훈 전 안보실장은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군 출신 브로커들이 개입된 병역 비리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브로커들은 의학적으로 명확한 진단이 어려운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연기하라고 조언했는데 수사 선상에 오른 대상만 7, 80명에 스포츠 선수와 유력층 자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확대될 조짐입니다.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자신을 병역의 신이라고 소개한 구모 씨. 경찰과 국방부에서 20년 넘게 일했다며 신체 검사 관련 상담은 10만 원,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상담은 200만 원이라고 광고합니다. 전직 예비역 소령임을 내세운 행정사 김모 씨는 자신을 아예 병역 감면 전문가라고 강조합니다. 검찰이 적발한 병역 브로커들입니다. 이들은 의료인들에게 뇌전증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병역 면탈을 알선했습니다. 발작하는 척 연기하고 119를 불러 관련 기록을 확보하라는 등의 구체적 조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전증의 특성상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서도 명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건데 의뢰인 한 명당 많게는 수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검찰은 구 씨를 구속하고 김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병역 면탈을 의뢰한 사람이 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프로스포츠 선수와 전문직 종사자 등의 자제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은 돈으로 오염된 병역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며 수사팀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이번 병역 비리와 관련해서 전 배구 국가대표 조재성 선수가 자신의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입대를 미루고 빚을 갚으려 했다면서 사죄했습니다. 김광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배구 국가대표팀의 경기입니다. 대표팀의 조재성이 강력한 서브를 성공시킵니다. 지난 2019년 프로배구 올스타전에서는 직접 마스코트 분장을 하고 코트에 나와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올해로 프로 6년차 OK금융그룹 팀의 주요 공격수로 활약 중인 선수입니다. 조재성은 어젯밤 SNS를 통해 사죄했습니다. 자신을 병역비리 가담자라며 가족이 큰 사기를 당했고 1년이라도 군대를 미뤄 빚을 갚을 생각이었다고 사정을 밝혔습니다. 조재성은 다음 달 5일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소속팀의 훈련과 경기에서 배제된 상태고 한국배구연맹도 다음 달 29일에 열리는 올스타전 출전 명단에서 조재성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수사 결과 저희가 좀 지켜보고 있고요. 상벌위원회 통해서 이 선수에 대한 징계가 결정이 될 건데요. 이번 병역비리 사건에는 배구의 조재성 외에도 다수의 프로축구 선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축구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신분이면 K3, K4 리그 출전이 가능합니다. 병역비리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충분한 요인입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잇따라 살해한 31살 이기영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기영이 머물던 동거녀의 집안에서는 이 소파와 벽, 천장 등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흔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31살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범인은 나이와 이름, 얼굴로 제한됐습니다. 이기영은 지난 8월부터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했습니다.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살해와 시신유기 등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당혹감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라니까 기분 좋이는 없고 밤에 이렇게 슈퍼 같은 데 잘 나가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이기영의 범행은 여자친구가 고양이 사료를 찾다가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을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인 동거녀의 시신을 찾기 위해 사흘째 수색 중입니다. 동거녀의 집안 소파와 벽, 신발과 천장 등지에서 혈흔이 나왔습니다. 동거녀의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캠핑용 손수레에도 혈흔이 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동거녀 집에서 발견된 혈흔들을 국가수에 감식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의 범죄 행각이 비상식적인 측면이 많다며 프로파일러를 추가 투입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지난달 재판 직전 전자 팔찌를 끊고 달아났던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붙잡혔습니다. 도주 48일 만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 숨어 있었는데 검거 과정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탈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재킷 차림의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더니 주차장으로 빠져나갑니다. 지난달 11일 새벽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거지 CCTV에 마지막으로 찍힌 모습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 팔찌를 끊고 달아났는데 도주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15시 57분경 화성시 소재 아파트에서 은신하고 있던 라임 사건 주범 김봉현을 검거하여 주변인 100여 명의 통신 내역 분석을 통해 소재를 파악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숨어있던 경기도 화성 아파트로 들이닥쳤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잠옷 차림으로 있다가 아파트 9층 베란다를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등 거세게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도주 과정을 도왔던 김 전 회장 조카와 연예기획사 관계자, 친누나의 연인을 구속하고 해외에 거주 중인 친누나에 대해선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남부구치소에 수감하고 도주 행적과 조력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 전 회장의 도주로 연기된 횡령 혐의 사건 재판은 다음 달 12일 재개됩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중국이 세계 50여 개국에서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제인권단체가 폭로했죠.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중식당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요. 반체제 인사 탄압 등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 해명은 내놓지 않은 채 모레 31일 유료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 한강변에 위치한 3층짜리 대규모 중식당입니다.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이 식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第六，在秘密警察事件之前，东方明珠还是一个正常营业经营的场所。事件出现之后，就成了众矢之的。 왕 씨는 이유 없는 압박과 방해가 불합리하다면서도 구체적인 해명 없이 추가 유료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개업한 이 식당의 운영법인은 이듬해 2억 3천만 원, 2019년 6억 8천만 원 등 수년째 적자인데다 코로나까지 겹쳐 영업 손실이 컸지만 지난 2020년 30년짜리 장기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경찰서 의혹이 불거지자 다음 달 폐업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국회 앞에 이 식당의 지점으로 등록된 사무실까지 냈는데 중국 관영 매체인 CCTV 서울지국과 붙어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한중 관계를 고려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 기관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제 규범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소통하고 있음을. 한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취업 대상 직종도 이 물건 상하차와 가사 도우미 등으로 확대합니다. 결국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이 외국 인력 개방이라는 판단을 한 건데 국내 내국인 근로자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금이나 주물과 같은 3D 업종은 외국인들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입국하면 길어야 4년 10개월만 체류가 가능해 중소기업들은 기간 연장을 요구해왔습니다. 숙련공이 되면 돌려보내고 새 사람을 또다시 교육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손에 익을만 하면 또 다시 나갔다가 그 친구가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장기 근무하고 한국어까지 잘하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고용 허가제가 도입된 지 19년 만에 가장 큰 개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현장과 인구 구조는 급격히 변화되었고 내국인과 외국인을 아우르면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도 크게 늘어납니다. 내년부터 폐기물 수집 등 상하차 직종에서 고용이 가능해지고 가사 육아 도우미는 시범 사업을 거쳐 도입합니다. 정부는 내년 초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민간 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이 수상하다는 대통령실 발표에 따라서 각 정부 부처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부정 사용된 금액은 환수하고 관련자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인데 눈길을 끄는 건 정부 부처끼리 교차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배경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고용노동부가 노동단체 지원사업 명목으로 각 노조에 지급한 보조금은 약 340억 원. 하지만 이 중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노동부가 노조 회계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 사업들이 언론이나 국감을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내년 4월쯤 각 부처의 보조금 부정사용 조사 결과를 취합한 뒤 부처 간 교차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교차 감사는 각 부처가 자체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기회에 회계 부정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부의 감사관이 고용부의 결과를, 고용부 감사관이 산업부 결과를 감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불시 점검이라든지 합동 점검 등을 통해서 그 점검 과정을 같이 참여하고 또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보조금 전수조사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단체의 유착 관행과 이권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딱 2달이 됐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를 해왔고 좀 더 객관적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참사의 아픔과는 별도로 이태원 주변 상인들의 고통 역시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한 한 가급적 이태원이라는 지명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지명을 거론하는 것이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서울시와 대검찰청 그리고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2차 기관 보고를 받았고 야당에선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과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2차 기관 보고가 시작되자 야당은 대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경찰력이 분산됐고 그 결과 참사 예방과 사태 수습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이 마약 관리 이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하지만 여당과 검찰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마약 소지 관련해선 직접 수사는 물론 경찰의 수사 지휘도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다. 경찰의 우선순위가 마약이었다. 이거 사실입니까? 그 부분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사 발생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시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용산구청의 부실 대응과 사건 축소 의혹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 날 0시 11분에 보냈다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너무나 대단한 오늘 기관 보고에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관 보고를 마친 국조특위는 다음 달 4일과 6일 2차례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중국발 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각국이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게 음성 확인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탈리아에서는 중국에서 온 비행기의 탑승객 절반이 코로나 양성으로 확인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26일부터 중국발 여행객 전원에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밀라노 국제공항입니다. 중국에서 출발한 두 비행기 가운데 한 대는 탑승객 120명 중 62명이, 다른 한 대는 92명 중 35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Su due che era positivo al Covid. Questo sta a sottolineare il fatto che in Cina la situazione non è così tranquilla. 이탈리아 정부는 로마 공항을 포함해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하기로 하고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게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미국도 다음 달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게 음성 확인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역학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본은 내일부터, 대만도 새해 첫날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영국과 호주 등도 검역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here's no change in the travel advice at this point in time, but we're continuing to monitor the situation. 중국에서 번지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더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까지 보도되는 등 국제사회 경계는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우리 방역당국도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대책을 내일 발표합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이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과 입국장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 신속 항원 검사 비용을 입국자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내국인의 경우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신속 항원 검사 비용이 무료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입국장 내 신속 항원 검사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킬 방침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내외국인은 3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겁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우리 예산으로 무료 검사를 해줄 이유가 없다며 당분간 한국에 오지 말라는 신호를 주는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중국 내 코로나 증가세가 강력한 신종 변이의 등장으로 이어질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유입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 경우 입국 제한 조치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도 나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중국이 코로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국은 감염병 자문위를 거쳐 내일 강화된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호남 지역에 최근 60cm에 이르는 폭설이 내렸죠. 이 폭설이 가뭄에 도움이 될까 기대했지만 수원제 저수율은 제자리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아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남 신안 남태도의 한 마을입니다. 지붕 아래에 물바지통이 놓였습니다. 눈이 녹은 물을 받아 생활용수로 쓰려는 겁니다. 물을 아끼려고 변기엔 벽돌을 넣고 빨래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상황입니다. 비상이지요 지금 현재. 물이 없어서 빨래도 못해 세탁기도 몰라. 일주일에 한 번이나 돌리려면 돌리고. 수원지도 메말라 다른 마을에 비상건로를 연결해 하루 550톤을 끌어오며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 폭설이 내렸지만 이 수원지의 저수율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호남에서는 최근 60cm에 이르는 폭설이 쌓였는데 실제 강수량은 38mm에 그쳤습니다. 보통은 눈 1cm가 강수량 1mm에 이르지만 이번에 내린 눈은 수분기가 적은 건조한 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얼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눈은 부피가 큽니다. 건조한 눈, 소위 말하는 건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많은 눈이나 비 소식도 없습니다. 겨울 가뭄이 봄까지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아람입니다. 인류는 과연 진보하고 있는가? 2022년이 세계인에게 끊임없이 던진 질문입니다. 하지만 선뜻 그렇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난 한 해 핵전쟁의 망령이 지구촌을 배회했습니다. 3차 대전의 그림자도 어른거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몰고 온 인플레 팬데믹에 세계 경제가 중병을 앓았고 기상이변과 재해가 인류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세상을 휩쓴 한 해였습니다. 21세기 짜르 푸틴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이 10달째 참혹한 살상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굳게 뭉친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에 밀리자 푸틴은 핵카드까지 꺼내 세계를 위협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과 연대해 서방에 맞서면서 신냉전의 골은 더욱 가파르고 깊어졌습니다. 코로나가 숨통을 조인 세계 경제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으킨 에너지, 식량 가격 급등이 더해 기록적인 인플레가 몰아닥쳤습니다. 미국이 앞장선 초고속 금리 인상을 각국이 뒤따르면서 자본시장이 뒤흔들렸고 경기 침체의 악몽에 세계가 뒤척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우리를 비롯한 동맹국으로까지 불똥이 옮겨붙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고공행진을 하던 가상화폐 시장까지 대폭락을 경험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3연임에 성공하면서 마오쩌둥 못지않은 현대판 황제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들불처럼 일어난 백지혁명에 굴복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백지화해야 했습니다. 히잡의 굴레를 벗어던진 이란 여성들의 항거는 반정부 시위로 번져 43년 신정 일치 정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1인 지배 체제를 이끄는 푸틴과 시진핑, 이란 지도자 하메네이가 올해 맞은 거센 역풍과 국제적 고립은 현대 정치사에 들이운 한 줄기 빛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3년째로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의 단계적 일상 회복도 찾아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들이 잇따랐지만 웬만큼 집단 면역이 쌓인 덕분이죠. 3년 봉쇄 정책을 한꺼번에 푼 중국 코로나의 본물이 얼마나 대륙을 삼킬지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자연은 인류에게 엄중한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세계는 살인적 폭염부터 가뭄, 산불,
폭우, 홍수까지 기상이변에 따른 온갖 재해에 시달렸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삶과 일상 깊숙이 닥쳐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즉위 70년 만인 96살에 별세했습니다. 최장수 총리로 일본 우익의 상징이었던 아베 총리는 유세 연설 중에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지구촌은 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광풍이 휘몰아치곤 했습니다. 올해는 그 폭풍우가 유난히 더셌던 고난의 시절이었습니다. 험악한 광풍 뒤로 순풍이 불어오듯 새해엔 역사가 순리대로 흘러 선과 정의가 악과 불의를 몰아내기를 기원합니다. 12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2022년의 세계를 돌아보다 였습니다.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경기 서부와 충남 북부 지역에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양은 매우 적겠고요. 아침부터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무난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눈이 오더라도 서쪽 지역으로만 왔기 때문에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 지역에는 여전히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6도, 충주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대구가 영하 3도에서 시작해 낮에는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해넘이와 해맞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9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